안녕하십니까. 수질 분석 및 실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성환철입니다. 금주도 역시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여러 가지 효과적인 수업이 되지 못한 것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강의가 되고 실험 수업 같은 경우 8주차부터는 대면 강의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하기 때문에 대면 강의가 진행이 되면 실제 실습 부분들은 그 대면 강의 때 못했던 것들을 같이 다 묶어서 한 번에 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는 그 6주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은 우리가 COD라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케미컬 옥시전 디맨드라고 하는 COD로 알려져 있고요. 수중의 유기물질을 강력한 화학적 산화제로 산화시킬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COD는 BOD와 더불어서 수중 유기물 함량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측정에 사용되는 산화제는 과망간산 칼륨, 다이크롬산 칼륨 이 산화제로 활용이 됩니다. 과망간산 칼륨은 산화수가 5고요. 다이크롬산 칼륨은 산화수가 7이라서 산화 효율 자체는 다이크롬산 칼륨이 유기물의 산화율 한 80% 이상 산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과망간산 칼륨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 유기물을 산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중의 유기물을 전량을 다 알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수중의 유기물 중에 한 80%나 60% 정도만 포함되어 있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게 되겠죠. 간접적인 지표니까요. 이런 COD가 개발된 배경에는 BOD의 측정 시간이 5일씩 아주 장기로 걸린다는 것 때문에 걸리는 것에 반해서 COD는 과망간산 칼륨법 같은 경우는 30분, 다이크롬산 칼륨법은 한 2시간 정도로 짧은 시간 안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COD 측정을 통해서 시료의 BOD 값을 추정하는 데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COD 측정법이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 그리고 다이크롬산 칼륨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 수질 기준은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을 표준으로 하고 있고요. 해수와 같은 경우에는 해양오염 공정시험법에서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을 COD 기준으로 별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망간산 칼륨법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일본과 우리나라 외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다이크롬산 칼륨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기물 산화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80% 정도로 높기 때문에 다이크롬산 칼륨법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모든 배출 허용 기준이라든지 또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이크롬산 칼륨법에 의한 COD를 바탕으로 해서 측정이 되고 설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산업폐수나 매립장 침출수의 경우에는 다이크롬산 칼륨법으로 수질 기준을 별도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이크롬산 칼륨법 수질 기준은 별도의 협의 수질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표기되는 COD는 COD를 표기할 경우에는 다이크롬산 칼륨법이고 만약에 내가 과망간산 칼륨법으로 실험을 수행했다고 한다 그러면 COD 망간이라는 형태로 표기를 분명하게 해줘야지 학자들이나 또는 독자들에게 오해를 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COD 측정값은 물의 오염 정도나 또는 자정 용량을 산정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건 처리시설의 효율평가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 그 설계 인자의 대부분들이 이 COD 값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염 부하량을 산정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지시료의 BOD를 알기 위한 그 BOD 값을 추정하기 위해서 먼저 선 측정하는 방법으로 COD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BOD의 적정 희석비를 산출하는데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BOD와 COD, 여기서 COD는 COD 크롬, 이제 다이크롬산 칼륨법에 대한 COD를 얘기합니다. BOD 대 COD 크롬의 값의 비를 통해서 폐수의 생분해도를 추정하거나 생물학적 처리 가능성을 파악을 합니다. 알모마니 등에 의한 논문에 보면 BOD5 대 COD 크롬의 비가 0.4 이상이면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작으면 생물학적 처리가 좀 어렵다. 안분해성 물질들이 많다. 생물학적 처리가 어려운 물질들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폐수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업에는 우리나라 공정시험법 중에서 산성 조건 하에서 과망간산 칼륨법,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측정 원리는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에 대해서 측정 원리를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두 가지 측정법은 상호 비교하는 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의 특징은 산화 반응은 산성 조건에서 투입한 과망간산 칼륨, 즉 과망간산이 유기물과 반응을 하면서 망간으로 유기물을 산화시키면서 망간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유기물과 산화되지 않고 남아있는 과망간산을 옥살산을 과량으로 집어넣어서 산화를 시키죠. 산화를 시켜서 옥살산은 CO2로, 물과 CO2로 분해를 시키고, 과망간산은 이 옥살산을 산화 분해하면서 자신은 환원되어서 망간 이온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전환이 되고 나면 과량으로 넣었던 옥살산 나트륨이 또 반응을 하지 않고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옥살산을 다시 과망간산 칼륨을 집어넣어서 역으로 해서 실제로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소모된 과망간산 칼륨의 양이 얼마인지를 측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보시면은 시료 및 원수 시료, 희석되었거나 또는 원수 시료가 있으면 그 시료에다가 0.005몰의 과망간산 칼륨 용액 10ml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희석 시료의 색깔이 이제 이런 분홍 색깔로 홍색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30분간 가열 반응을 시키면, 가열하고 산화를 시키면 이 원수 중에 있는 유기물을 과망간산 칼륨이 산화시키면서 자기 신은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이 일부 소모가 됩니다. 30에서 50% 정도 소모가 되고, 또 남은 게 한 30에서 50 또는 30에서 70%가 잔류하게 되죠. 이 잔류하고 있는 과망간산 칼륨 때문에 여전히 색깔은 엷은 홍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유기물을 분해하는 데 사용했던 이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양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양을 알기 위해서 다시 0.0125몰의 옥산산 나트륨 10ml를 주입을 합니다. 10ml를 주입하게 되면 남아있던 과망간산 칼륨, 남아서 색깔을 띠고 있는 이 과망간산 칼륨이 새롭게 주입된 옥살산 나트륨과 반응을 해서 옥살산 나트륨을 분해하면서 자기 자신이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던 과망간산 칼륨이 싹 환원이 되면서 색깔이 빠지는 거죠. 색깔이 없어져서 무색의 시료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무색의 시료에서 옥살산 나트륨, 과망간산 칼륨과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옥살산 나트륨을 양이 결국은 유기물을 산화하는 데 사용된 과망간산 칼륨의 양과 같기 때문에 이 양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 다시 과망간산 칼륨을 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적정을 하게 되면 이 무색 잔류되어 있는 양만큼을 산화하기 위해서 과망간산 칼륨이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면서 완전히 산화가 될 때까지는 색깔이 변하고 있지 않다가 완전히 산화가 종료가 되면 색깔이 다시 엷은 홍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까지 들어간 양을 적정을 하면 그것이 유기물을 소모하는 데 사용된 과망간산 칼륨 소모량이 되는 것입니다. COD 측정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 다이크롬산 과망간산 칼륨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실 때 보시면 COD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시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잘못된 걸 골라라, 맞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측정 값을 주고 COD 농도를 계산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다이크롬산 칼륨법이라든지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시험 방법들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차이점이 뭔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은 황산 산성 상태, 시료를 산성 상태로 만들고 거기에 과망간산 칼륨을 과량을 넣은 이후에 30분간 끓는 물상에서 가열 반응을 합니다.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게 아니라 끓는 물 온도가 100도씨 정도에서 가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중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열이 끝나면 이제 60도에서 80도씨 정도를 유지하면서 적정을 합니다. 이게 이제 산성 과망간산 칼륨이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과 대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산성 과망간산 칼륨은 소모된 양, 과망간산 칼륨의 소모량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하고 반응 시료의 염소이온 농도 2000mg 미만의 시료에 적당합니다. 이에 반해서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은 시료를 알칼리성 상태에서 과망간산 칼륨을 과량 집어넣고요.
60분에서 수욕상에서 가열 반응을 합니다. 산성보다 한 30분 정도 더 가열 반응을 많이 하죠. 조건은 같습니다. 수욕상에서 하되 60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에서는 60에서 80도씨를 유지하면서 측정을 했지만 알칼리성법에서는 상온으로 완전히 냉각한 이후에 측정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측정을 하는 것은 남아있는 과망간산 칼륨 양을 측정을 하는 거죠. 남아있는 과망간산 칼륨의 양을 측정하면 내가 초기에 넣었던 과망간산 칼륨의 양을 알고 그 차이를 빼주면 실제로 소모된 과망간산 칼륨의 양이 나오게 되겠죠. 이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은 주로 염소이온 농도 2000mg 이상의 시료에 적당합니다. 즉 이제 해수에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 공정시험법으로 별도의 또 공정시험법이 존재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이제 COD법이 해수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으로 측정을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크롬산 칼륨법은 조건은 산성 상태입니다. 항상 산성 상태에서 다이크롬산 칼륨을 일정 가량 넣은 다음에 2시간을 직접 가열 반응을 합니다. 과망간산 칼륨법에서는 간접 가열 방식, 100도씨 정도 끓는 물에서 간접 가열 방식을 하였다고 치면 다이크롬산 칼륨법에서는 직접 가열 반응을 해서 200에서 300도 정도의 온도로 바로 끓이게 됩니다. 바로 끓이게 되고 또 장시간, 과망간산 칼륨법에 비해서 장시간 가열해서 산화한 가열을 시키고 또 산성 상태라고 하긴 하지만 알칼리성 산성 과망간산 칼륨법에서는 황산 1+1을 쓴다고 하면 다이크롬산법에서는 황산 원액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과망간산 칼륨법에 비해서는 다이크롬산 칼륨법이 유기물의 산화 효율이 높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이크롬산 칼륨법도 상온으로 냉각한 이후에 측정을 하게 되고 남아있는 다이크롬산 칼륨의 양을 측정을 해서 COD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다이크롬산 칼륨법은 이제 수은이라든지 크롬 등의 유해 중금속을 측정에 활용하다 보니까 이 폐액을 처리할 때 그냥 뭐 하수도에 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별도 폐액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폐액 처리뿐만 아니라 실험에 사용한 초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세척도 똑같이 폐액 처리에 준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COD들이 어떤 기준들에 적용이 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환경정책 기본법에서는 생활환경 수질 기준을 수질분야에서 측정을 할 때 하천과 호수의 COD 기준이 있습니다. 이 COD 기준은 이제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이 됐고요. 2016년부터는 COD 대신에 TOC, 총유기탄소가 기준이 되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호수의 COD 기준이 하천의 COD 기준보다는 다소 강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하수 처리시설이나 오수 처리시설의 방수 수질 기준을 살펴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해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COD 망간이 기준으로 적용이 되지만 내년부터는 COD 대신 TOC로 대체가 되게 되겠습니다. 공공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1, 2지역은 20mg/L 이하, 3, 4지역 그리고 소형 공공처리시설은 40mg/L 이하, 그리고 분뇨처리시설은 50mg/L 이하로 수질 기준이 측정되어 있고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지는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COD 기준이 없습니다. 폐수의 경우에도 폐수 배출 허용 기준, 이제 물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책정하고 기준을 세우고 있는 폐수 배출 허용 기준을 보게 되면 이 COD도 역시 폐수의 경우에도 2019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31일까지 COD를 적용했고 올해부터는 COD 대신 역시 TOC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TOC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COD 측정법을 알아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COD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에서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이 TOC 대신 COD 데이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COD 데이터를 가지고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해야 되는 거고 TOC랑 비를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를 쓸 수 있기 때문에 COD를 측정을 하면 TOC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기준은 올해부터 바뀐다. 폐수는 올해부터 TOC로 바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수질 농도는 다음과 같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어느 나라도 다 COD 기준이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COD 기준을 보면 COD 크롬을 기준으로 125mg/L 이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EU 기준이고 EU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들은 이 기준보다 더 강화된 수질 기준들을 개별로 다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제 EU에서 스탠다드로 잡고 있는 수질이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125니까 우리나라 COD 40보다 기준이 완화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외국에서는 COD 기준이 COD 크롬으로 기준을 잡고 있다. 대신 우리는 COD 망간이라서 산화력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약하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산성 과망간성 칼륨법에 의한 COD 측정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의 목적은 항상 산성 상태에 과량의 KMRO를 넣고 30분간 수육상에서 가열 반응을 시킨 다음에 소비된 과망간성 칼륨의 양을 측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산소의 양을 환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표수, 하수, 폐수 등에 적용하고 있고요. 염소이온 농도가 2000mg 미만인 경우에 적용이 됩니다. 영향을 주는 물질은 우리가 이제 실험에 사용하는 유리기구 또는 희석을 할 때 사용하는 정제수 등이 유기물에 오염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염소이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염소이온에 의해서 과망간성 칼륨이 산화되어서 염소이온이 과망간성 칼륨에 의해서 산화가 돼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황산은을 첨가해서 염소이온의 간섭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염소이온이 있는데 황산은이 들어가면 염화은으로 형태로 침전이 일어나고요. 침전이 일어나서 수중의 염소이온을 제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질산염이 존재하게 되면 이 아질산성 질소 같은 경우에는 1mg당 1.1mg의 산소를 소모합니다. 따라서 아질산성 질소가 존재하게 되면 실제 유기물에 의한 COD보다 COD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질산성 질소 1mg당 10mg의 슈퍼미산을 첨가해서 간섭을 배제해야 합니다. 힘을 위한 장비와 시약들을 살펴보면 시료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적정에 사용하는 KMnO4 용액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0.02몰짜리 KMnO4 용액을 만들어서 규정 농도를 만들어서 0.05몰의 KMnO4로 희석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적정에 사용하는 것은 0.05몰짜리 KMnO4 용액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역적점을 하기 위해서 잘 남아있는 KMnO4를 산화시키기 위해서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옥살산 나트륨 용액이고요. 그 다음에 질산은과 황산은은 시료 중에 염소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황산 1+2는 시료를 산성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럼 기구와 장비를 보면 둥근 바다 플라스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각관이 필요한데 이 4가지 냉각관 형태 중에서 가운데가 이렇게 직선으로 된 것, 직관 형태로 된 게 리비관입니다. 리비 냉각관이 직선 형태로 된 것이고요. 그리고 수역상에서 가열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끓일 수 있는 워터베스, 우리가 보면 여기 6개 정도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넣을 수 있는 워터베스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장비 표준 용액의 제조법을 보면 0.02몰의 과망간산 칼륨 용액은 과망간산 칼륨을 3.2g을 정제수 1.1리터에 녹인 다음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암소에 방치한 다음 유리여과장치에서 여과해서 갈색병에 넣어서 암소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조제한 과망간산 칼륨 0.02몰은 표정을 해야 됩니다. 이 표정 때문에 현재 대부분 상업적으로 조제가 된 표준액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0.005몰 과망간산 칼륨 용액 같은 경우에는 0.02몰 과망간산 칼륨 용액을 250ml를 취해서 정제수를 넣어가지고 1리터에 맞춰서 4배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옥살산 나트륨 0.0125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건조를 시킵니다. 옥살산 나트륨을 건조해서 방냉을 합니다. 150도 내지 200도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방냉을 시켜서 이렇게 건조된 옥살산 나트륨을 1.675g을 정제수에 넣어서 1리터로 맞춥니다.
칠산은과 황산은은 염소이온 제거에 활용이 되고 모두 순도 98% 이상의 고순도 시약이나 특급 시약을 사용하고요. 황산 1 플러스 2는 정제수 2에 황산 1에 이렇게 부피비로 황산과 정제수, 황산 1 그리고 정제수 2의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을 합니다. 발열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상에 주의하고 진한 황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치지 않도록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험 방법을 보시면은 먼저 시료와 바탕 시험액을 처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먼저 시료와 정제수를 적당히 혼합해서 100ml에 희석해서 조제를 합니다. 이때 이제 어느 정도 희석하느냐는 KMNO4 과망간성 칼륨이 50에서 70%가 남을 수 있게끔, 즉 30에서 50% 정도만 하나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그 양으로 추정을 해서 희석 조제를 하죠. 조제한 것을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주입을 하고 거기에다 황산 1 플러스 2와 황산 1g을 주입합니다. 황산 1g은 시료의 염소 농도에 따라서 그 염소를 제거시킬 수 있는 양 플러스 1g 더 추가로 들어간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화를 시킨 산화제인 과망간성 칼륨 10ml를 정확히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료들을 먼저 사전에 물 중탕기의 온도를 100도씨로 해서 끓고 있는 상태에서 시료들을 집어넣습니다. 냉각관과 플라스크를 결합한 후에 물 중탕기에 넣어서 30분간 끓이고요. 30분 이후에 냉각관을 세척을 해서 소량의 물을 이용해서 냉각관을 세척을 합니다. 이때 세척을 적대하는 세척수의 양은 동일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주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세척을 하고 세척이 된 과망간성 칼륨이 들어가 있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옥살산 나트륨 용액 10ml를 또 정확히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남아있는, 즉 분해되지 않고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소모되지 않고 남아있는 과망간성 칼륨을 분해하는 데 사용하도록 옥살산 나트륨 10ml 정확히 주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무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무색으로 전환이 된 것을 다시 과망간성 칼륨 0.05몰을 주입을 해서 적정을 합니다. 이때 적정할 때 온도는 60에서 80도씨 정도 유지해야 되고요. 이보다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과망간성 칼륨이 계속적으로 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차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물 중탕기에 30분 한 이후에 둥근 바닥 플라스크를 냉각관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꺼내놓고 거기서 냉각관에 물을 부어서 세척을 하면서 온도가 좀 떨어지게 만들고요. 그리고 옥살산 나트륨을 집어넣어서 온도를 또 떨어뜨려서 대략적으로 한 80도씨 언더가 되면 적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을 해서 무색인 시료수 색깔이 엷은 홍색을 띠게 되면 이 종발점이 되게 되고 그때까지 들어간 과망간성 칼륨 용액의 양이 결국은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소모된 과망간성 칼륨의 양이 되겠습니다. COG 농도는 바탕 시험액의 적정량 A와 시료의 적정량 B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실험 방법을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준비된 시료를 가지고 시료를 먼저 만듭니다. 이때 모든 시료 분당 분명히 바탕 시료가 하나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워터베이스 6개 6구를 다 쓴다라고 하면 5개는 시료라고 보시면 되고 1개는 정제수를 가지고 만든 정제수, 즉 바탕 시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료군 중에 1개는 반드시 바탕 시험액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료들 같은 경우 희석은 과망간성 칼륨이 소모량 기준으로 한 3ml 내지 5ml가 소모가 되도록 나중에 적정을 했을 때 3ml에서 5ml 정도 들어가서 적정되도록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희석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희석을 한 다음에 황산 1 플러스 2용액 10ml를 주입을 하고 산성 상태를 만드는 거죠. 끈을 첨가합니다. 끈을 첨가할 때 시료 중에 염소 이온의 양에다가 그 염소 이온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끈의 당량이 있습니다. 그 당량을 곱해서 그 양 더하기 1g의 끈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냥 1g만 넣는 게 아니라 염소 이온의 농도를 계산해서 그 용도만큼 추가로 더 넣는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산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 1g당 4.4g, 질산은을 사용할 경우에는 염소이온 1g당 4.8g의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과망간성 칼륨을 집어넣습니다. 산화를 위해서, 유기물 산화를 위해서 과망간성 칼륨 10ml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분홍 색깔의 색깔을 띠게 됩니다. 이게 망간 고유색이죠. 망간 고유색을 띠게 되고요. 이것을 냉각관에 연결해서 끓는 물에서 30분간 가열을 합니다. 이때 가열할 때 이 냉각관이 있는 이유는 물이 끓이면서 휘발성 유기물질들이 먼저 휘발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해시켜주기 위해서 냉각관의 온도를 낮춰서 수증기를 응축을 시켜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냉각관의 물은 반드시 순환되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서 30분이 지나면 이것을 꺼내서 냉각관과 함께 꺼내서 냉각관을 소량의 물로 다 세척을 하고요. 세척이 끝난 다음 옥살산 나트륨 0.0125몰에 옥살산 나트륨 10ml를 주입을 해서 주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홍색, 반응이 끝나고 이런 홍색을 띠고 있던 것이 이렇게 무색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옥살산 나트륨 시료 중에 반응 후 남아있는 과망간산 칼륨과 반응을 해서 과망간산 칼륨을 분해되도록 하는 거죠. 분해가 되면 이렇게 무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도씨, 60에서 80도씨 사이의 상태에서 과망간산 칼륨 용액 0.005몰로 적정을 시작합니다. 적정을 하면 다시 이 무색으로 된 시료가 이렇게 황색, 엷은 홍색으로 전환이 될 때까지 들어간 양을 가지고 이때 희석수 내지는 이제 바탕시험액에서 가지고 있는 유기물을 자체적으로 과망간산 칼륨이 온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분해되는 양을 빼주기 위해서 바탕시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POD의 계산은 시료 적정에 사용된 과망간산 칼륨용액 B에서 바탕시험에서 소모된 과망간산 칼륨용액 A를 뺍니다. 그 부피를 빼고 그 다음에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농도계수, 팩타 계수값을 곱해주는데 보통 이제 상업용으로 조제된 과망간산 칼륨 표준액 같은 경우는 그 팩타 값이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0.02몰짜리의 과망간산 칼륨 용액을 표정을 해서 그 표정을 한 것으로 희석을 했기 때문에 표정액을 가지고 팩타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료에 사용된 부피, 과망간산 칼륨의 이제 부피죠. 그 시료의 부피입니다. 만약에 희석을 안 했으면 300이 될 것이고 100ml를 넣고 물 200을 넣었다 그러면 뭐 100ml가 될 것이고요. 아니면 300이라고 하고 나중에 희석 배수를 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0.2는 과망간산 칼륨의 1ml에 해당되는 산소의 양입니다. 과망간산 칼륨 1ml는 산소 0.2mg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화학적 산소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과 다이크롬산 칼륨법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은 시료 50ml에 10% 수산화 나트륨 1ml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0.05노르말의 과망간산 칼륨 용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60분간 가열하고 60분간 가열한 거에 10%짜리 요오다 칼륨 1ml 넣고 아지와 나트륨 한 방울 집어넣고요. 황산 2 플러스 1 5ml를 추가로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산 상태에서 요오드가 유리되게끔 만드는 것이죠. 요오드가 유리된 거를 티오황산 나트륨으로 적정을 하게 되면 무색에서 정말 전문색 이제 티오황산 나트륨으로 유리된 요오드를 적정하게 되고 이제 전분을 집어넣으면 청색에서 무색으로 색깔이 전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정제수를 가지고 바탕 조건에서 시험을 계산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런 수식에 따라서 시험을 계산하게 됩니다. 다이크롬산 칼륨법 같은 경우에는 시료 20ml 정도를 넣고 그게 황산수은 0.4g, 그 다음에 황산은 2ml, 그 다음에 0.02노르말의 다이크롬산 칼륨 용액 10ml 정도 주입을 합니다. 이것을 냉각관을 부착해서 냉각관을 부착한 다음에 황산은 용액 28ml를 더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열판에서 가열합니다. 열판에서 가열을 하고 한 다음 방냉하고 그리고 나서 페난트로린 제 1철 용액 두세 방울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적정 지시약이 되는 겁니다. 지시약이 돼서 이게 최초에 철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지시약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황산 제1철 암모늄 용액으로 적정을 합니다. 적정을 하게 되면 최초에 이제 시료가 가열이 되고 방냉이 됐을 때 황색 아니면 이제 약간의 초록색깔, 옅은 녹색을 띠고 있는데 황색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많지가 않아서
중크롬산 칼륨이 다이크롬산 칼륨이 많이 소모되지 않아가지고 황색을 많이 띠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다이크롬산 칼륨이 많이 소모가 됐다고 하면 색깔이 청록색 근처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뭐 파란색까지 갔다라고 보면 거의 다이크롬산 칼륨이 다 소모가 됐다고 보기 때문에 실험을 다시 해야 돼요. 시석 배수를 늘려서 실험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란색 내지는 청록색의 시료가 황산지 1차 암모늄을 집어넣음으로 해서 서서히 변하면서 젓갈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젓갈색으로 바뀌게 될 때까지 들어간 양을 가지고 황산지 1차 암모늄의 양을 가지고 농도를 계산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때도 역시 바탕시험을 똑같이 진행합니다. 이상입니다.